자, 여러분, 강의를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특강에서는 2023 적중 모의고사 플러스 해갖고요. 더 추가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번 검토해 보고, 자, 뒷타임에는 OX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 자, 대략 한 60개 정도 정리해 놨는데 그거 이제 검토하시면서 여러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서로 생각한다면 출제 예상 지문 정리 쭉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또 반복되는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지문 정리 꼭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문제로 본다면 기출 문제집 또 OX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저라면 둘 다 볼 것 같습니다. 특히 OX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시간이면 다 보지 않습니까? 쫙 봐갖고 자, 틀린 것들 다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들.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해설에 여러분 표시된 것들 중심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정리할 수 있게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중 모의고사도 있었고 동형 모의고사도 있었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것도 해설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최판 할 텐데 최신 판례 마무리 정리하시고 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Q&A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습니까? 다 봐야죠. 자, 다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출제 예상 지문 정리는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됐죠. 근데 이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출제 예상 지문 정리만 보고 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시험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너무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 중에서 출제 예상 지문 정리라도 보고 가라 이 소리고. 자, 우리는 차근차근 꾸려왔다면 지금 했던 걸 다 정리를 해야지. 정리 안 하고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계획 잘 나누셔갖고 아직 시간 꽤 있습니다. 잘 나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출제 예상 지문 정리, 그다음에 OX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에서 여러분 표시한 것들, 자, 그다음에 우리 동형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오늘 한 것까지 해갖고 이것도 적중 모의고사 플러스니까 해설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지 않아요? 이게 판례 하나인데 강사 어쨌든 음영색도 처리해갖고 잘 넣어준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인강으로 보시면 색깔이 구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빨리 그 저기 파일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서 이런 소리구나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 옳다 이런 게 떠나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뭐 이해를 전제로 암기라는 건 저도 학창 시절부터 모든 강사님들 그렇게 수학을 풀 때도 이해를 전제로 암기야 바르고 영어를 할 때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누군가가 진행할 수 있느냐는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여간 이게 이런 사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겠냐 뭐 여러분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강의 스타일이었고 뭐 어쨌든 효과가 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거 있죠. 필기 쫙 해놓고 이거 외우시고 이거 외우시고 꽈서 냅니다 우리 시험. 그러니까 그거 알았는데 문제 나오면 못 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고 해설 보니까 해설이 판례 아닙니까? 판례에서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설 잘 보시고 선택지도 보시되 해설도 보시면서 이게 이런 소리구나를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 도움 될 거고 해설이 너무 길면은 정리할 때 그럴 시간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뭐긴 해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할 테니까 특히 최신 판례. 이거는 밑에서 나올지 위에서 나올지 중간에서 나올지 기출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판례가 기출이 10번 됐다. 그럼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최신 판례는 이제 시작하는 판례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은 유독 최신 판례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습니다. 힘들어요. 행정법 최신 판례다운 최신 판례가 없습니다. 최신 판례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있었던 판례를 드래그해서 법관이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시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최신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출제를 많이 하고 특히 경찰헌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를 보니까 자,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해설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갖고요. 어느 부분이 나오든 내가 인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원사님 왜 3번 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최신 판례를 많이 넣었는데요. 3번은 생 최신 판례입니다. 딱. 예. 자, 선택지 1번도 해설 보시면 2022년 8월 25일. 자, 선택지 2번도 2022년 8월 31일. 자, 선택지 4번도 좀 깁니다만 2022년 6월 30일, 선택지 4번 2022년 5월 26일. 모두 2022년 판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자, 선택지 3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급조치 제9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유신 시절에 박 대통령 유신 시절에 이제 긴급조치 9호인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났던 부분이죠. 해설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긴급조치 제 9호는요 헌법을 위반했는데, 자, 그래서 요것을 발령 적용 집행해 갔고요. 강제 수사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갔고요. 복역함으로써 자, 개별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 자, 긴급조치 제 9호에다가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위법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임의적으로 강제 수사, 임의적으로 유죄 판결 해갖고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개별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손해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근데 밑에 해설 보시면 알겠고, 또 여러분이 경찰학 시험에서 경찰법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가배상은 국가배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 갖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직무 집행 중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직무행위라든가 상당인과 관계되든가 됐죠. 손해 위법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입은 국민은 자,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국가배상 책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택지 1번 문제보다는 2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나오면 오답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내용 들으면 알겠지만요. 자,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유족연금을 받는데 네,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유족연금 잘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상실된다 이겁니다. 무서워서 결혼 또 못하겠네요. 자, 이게 과연 괜찮냐 이랬는데 괜찮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됐죠? 강사님 그러면 결혼을 더 이렇게 적극 격려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 있으시지만 손 안 들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점은 결혼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생활을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결혼은 장려를 해야지 국가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셔갖고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은 유족연금 받는 게 상실된다면 재혼을 안 하겠네요. 예. 아니, 몰래 하든가.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배우자가 사망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유족연금 줬는데 다시 결혼하면 또 다른 배우자가 그걸 지급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어떤 경제적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게 연금 제도란 게 국가 재정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자,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번째 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재산권 다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에 이제 볼드체도 제가 해놨습니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필요성 중요성을 인정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 연금법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어갖고요. 자,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근데 밑줄 그은데 한번 보시면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 상실 사유로 한 해당 부분이요.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이 새로운 부양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때문에 사적 부양이 가능해졌다. 예, 그러네요. 예, 재혼하면은 새로운 배우자가 등장할 거고, 그럼 새롭게 부양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사망한 예전 배우자 때문에 지급받을 연금을 더 이상 지급받 좀 냉정하긴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신랄하게 비난하겠죠. 아니, 그럼 결혼하면은 갑자기 경제 능력이 막 월등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무서워서 재혼 못 하겠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 해설 쪽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라 이겁니다. 자, 한정된 재원 파란색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실은 재원 안 한 혼자 남은 그렇죠? 예,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무한정이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재원이라면 그렇죠? 예. 자, 유족들 결혼 안 하고 혼자 남은 유족들을 더 보호해주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오셔갖고요. 자,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건 자.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괜찮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3번인데 이제 이것도 최신 판례긴 합니다만 왜 경유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안 하면 징수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유차에다가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환경 개선 부담금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유차라는 게 휘발유 차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선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대형차라든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경유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느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재산권 문제도 있고 평등권 문제도 있고요. 자, 해설에는 재산권, 평등권 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합헌이라 이겁니다. 자, 왜요? 또 아무래도 경유 친구는 경유차예요, 휘발유차예요? 그래서 그 경유와 휘발유가 역전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화물차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도 경우고, 그다음에 사회적 그도 상대적으로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경유차 운전하신 분이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불편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역전되는 게 뭐 하는 거냐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휘발유 새 차를 샀더니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휘발유 가격이 높습니다. 뭐 그래서 막 혼자 웃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중에는 경유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사회적 약자여서가 아니라 경유차여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 예, 뭐 아무튼 뭐 대형 무슨 화물차 비슷한 걸 몰고 다니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니 내려면 다 내고 어차피 다 환경 오염 아닙니까? 뭐 휘발유는 뭐 환경 오염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경유라는 것이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더 문제가 되니까 이참에 뭐로 바꿔라? 예, 휘발유로 바꿔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유차를 많이 쓰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이참에 휘발유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에 의미가 있다면 뭐 그것도 예,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자 해설적 잠깐 보시면 자 나 이렇게 돼 있고요. 나는 이제 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예, 그 해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예, 평등권도 침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예, 끝부분 경유차 소유와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차로 좀 바꿔라.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자제, 유도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경유를 많이 쓰는 차는 환경 부담금 많이 내고 경유를 그러니까 소형 경유차 이런 것들 예, 이런 건 덜 내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뭐 경유차만 운전하면은 똑같이 환경 부담금 많이 내라 이거는 잘못됐죠.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는 됐죠? 예, 소형 경유차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볼드체가 약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선 개별 경유차의 오염 유발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래서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차는 많이 내고 소형차는 적게 내라. 그러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의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고려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갖고요. 자 경유차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 또 납부 안 하면 징수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요 재산권도 침해가 아니고 자 평등권도 침해가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침해 않는다.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4번은 이게 판례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권사님, 그럼 더 바뀐 게 없습니까? 더 바뀐 게요. 이게 2022년 5월 26일 판례라. 권사님도 2023년 1월쯤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헌재가 바보입니까? 6개월마다 판례를 바꿔서 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정권 때문에 헌재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적으로. 그래서 좀 다양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헌재 법관들의 구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결론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되죠. 자, 그 선택지 4번에요. 노조 전임자, 그러니까 노조 활동만 하는 노조 전임자겠죠. 급여를 누가요? 사업자 측에서 지원하는 행위. 이거 파란색으로 묶어주시고요. 이걸 금지하는 거. 사업자가 왜 지원해 주냐? 일도 안 하고 노조 행위만 하는데. 이때 일이란 건 회사의 영리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얘기합니다. 회사의 영리에 도움이 안 되는 노조 전임, 노조 활동만 한 사람에게 왜 회사가 급여를 지원하느냐, 그걸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위헌, 합헌 왔다 갔다 거렸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비례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금지해도 된다 이겁니다. 위배 않는다.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해설 쪽 보시면 길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4번에 보시면. 자,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되게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면 사업자가 노조 활동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급여를 1억씩 줬다. 그럼 사업자의 의사를 노조가 반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건의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조에서 자발적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지.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모아갖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노조가 사업자와 대등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업자가 급여를 준다 그러면 제가 사업자라도 돈 많다면 노조 전임자에게는 1억씩 주겠습니다 매달. 그럼 노동운동 잘 안 할걸요. 그래서 1억씩 주는데 1년에 10억을 넘게 받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사업자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노조 활동이라는 게 노동자의 권의를 위한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7반 모아갖고 자발적으로 하고, 자,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강사님 근데 그러면 노조 전임자가 혹시나 17반이란 게 실은 노동자들이 부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됐죠. 그럼 그 급여가 적을 수 있고 노조 활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상 문제였죠. 근데 되게 신기한 얘기했죠. 우리 유급휴가처럼요. 자, 그럴 때 있죠. 맨날 업무만 볼 수는 없으니까 업무 보다가 유급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노조 활동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업자가 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급 기간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하면은 주휴수당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럴 때 그렇죠. 정상적인 업무 안 하더라도 급여가 나오는 뭐 유급 휴가라든가 유급 일수라든가 그럴 때 노동운동 하더라도 노조 업무 보더라도 어차피 급여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의 급여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유급에 대한 그렇죠.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를 안 받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급 휴가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주휴 수당이라든가 그런 기간에 노조 활동해도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니까 쫄쫄 굶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법관이 봤을 때는. 현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4번의 해설 가 보시면은 자, 가를 보시면 그렇죠? 두 번째 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맨날 노사가 다퉜던 이거죠. 맨날 어떻게 노조 운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급여를 주느냐, 경영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저렇게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되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입법 목적 정당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행위가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라 이겁니다. 사업자가 자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노동 운동에 대해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거.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는 주어가 사업자고요. 자, 요거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만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게 아니라 노동 행위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노동에 대해서 여기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부당 노동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적합한 수단이라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사업자가 노동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로서 지배 개입 행위의 한 형태로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거기서부터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 여부, 그다음에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자,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부터 있음으로까지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 볼게요. 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면제인데 급여는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것들 법에서 정한. 예. 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낸데 여기서 급여 나오니까 그래서 유급으로 노조 업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유급으로 노조 업무 검정색으로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시간에 휴가 가야죠. 유급휴가가 시간에 유급으로 노조 업무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그런 업무 안 봐도 급여가 나오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조 전임자가 십시일반으로 그럼 노동자들이 가난하면 돈도 제때 못 받고 그럼 노조 활동 잘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노조 전임자도 업무할 때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유급 기간에는 노조 업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 뒤에 이익 형량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럼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근로 3권이라든가 그죠? 근로의 권리 이런 거 싹 다 위반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가셔갖고요. 선택지 4번 가셔갖고요. 자,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이거를 사업자가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법령은요. 자,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위배 않는다.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앞쪽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최신 판례가 좀 많기 때문에 자, 뒤쪽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사님 앞쪽엔 최신이 없습니까? 최신 판례가 꽤 많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2021, 2022, 2020, 2019, 18 이렇게 되게 많네요. 전체로 보시고 자, 일단 뒷부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식과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판례가 제가 뭐 지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 판례 이제 반대 입장이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모범 택시 2 나오죠. 모범 택시 이런 게 예전에는 오적 암살단.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사님 왜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수사기관이 되실 분들이니까 과격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저는 강사인데요. 뭐 여기서 말한다고 행동을 옮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강사님 언행 불일치 아닙니까? 제 맘이죠. 언행이 불일치할 수도 있지, 그렇지? 됐죠? 근데 여러분 수사기관이니까 분명히 저놈이 나쁜 놈인 것 같은데 느낌상 증거 없으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격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제 마음이죠. 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가해를 행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죽어야지, 그렇지? 아닌가? 수사기관 되실 분들한테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도 교수님이 어쨌든 이 헌법 쪽을 꼭 써야 돼요, 논문에.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 대학원 오셨을 때는 이게 꽤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법전공자들은 약간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미성년 피해자는 이제 영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거 좀 가해자랑 같이 앉아갖고 법정에서 저 인간이 그랬어요라고 얘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상물에 미성년 피해자가 언급한 게 합리적이라면 그 말을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자, 이러면 가해 혐의가 인정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됐죠? 즉 가해자가 그게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결정을 법관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는 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 피해자 진술을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까지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일관되면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원질 수용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다 이겁니다. 자, 피고인 배제 각각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피고인도 항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영상물에 있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면 그냥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예. 조금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은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입장을 보면, 예, 조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안 된 사람인데도 일관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실로 봐야 된다가 예전에 이 법의 취지였죠. 예. 자, 그런데 법관 헌재는 달리 봤습니다.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렇죠? 예. 법률 조항은 피해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피고의 방어권을 아예 없애야 되겠느냐? 법관이 판단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법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제 생각엔 법관이 맨날 솜방망이 하는 뻘짓이 좀 죄송합니다. 자,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법을 이렇게 안 만들고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러면은 법관이 피고를 이상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가끔 국회의원들이 더 멋진 법을 만들 때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민하지 4년마다 국민 여론을 받고 선거를 나가니까. 법관은 온실 속의 화초죠. 예, 법관 선거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관 선거로 뽑자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 법관님들 알겠습니까? 예, 자,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 대학원에 오셔갖고 교수님이 저지했는데 뭐냐면 국민들이 법관한테 위임했다는 겁니다. 옛날 조선 시대부터 판사를 사또를 좋아했고 암행어사를 좋아했고 법관의 시초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교수님이 입을 딱 막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법관을 뽑았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린 국회의원을 뽑았겠죠. 그래서 그 말은 뭐야? 국민의 눈치를 보라는 소리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성폭력 범죄가 많아지고 또 미성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헌재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피해 최소성, 그다음에 이익 형량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피해 최소성 파란색으로 밑줄, 못하였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 문풀 할 때도 기출 문제 풀 때도 잠깐 설명드린 거니까 우리 상식과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뭔가 법관이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은데 무엇이 정의인지는 정의하기 나름이죠.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선택지 2번 보시면 이건 이제 수도 없이 나왔는데 수도 없이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후방 착성 요구 행위였죠. 세 번째 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첫 줄에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변호권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인을 못 오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변호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왔는데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라. 아니, 옆에 앉아서 의사 교류를 해줘.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얘기하시죠. 이런 걸 변호사가 해줘야 되는데 눈빛 교환이 돼야 되는데 뒤통수만 보고 지금 피의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변호사가 변호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째려보면서 변호사 뒤에 앉으세요. 제가 변호사였으면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러냐. 그렇죠. 그럼 이제 학번 따지고 대충 하겠죠. 그런 변호사도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자, 그래서 예전에 후방 착성 요구를 당한 제 친구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뒤에 앉으세요 이랬고 네가 뭔데 앉으라 그러냐 이랬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기싸움이래요. 여러분도 이제 수사기관 될 거니까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죠. 여러분의 상대가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검찰 수사관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네가 뭔데 나보고 뒤에 앉아라 옆에 앉아라 책임질 수 있냐 여러분. 검찰에서 뭐야 이래갖고 이제 검사님 오시거든요. 그럼 검사님도 똑같아요 수사관이랑. 그럼 이제 제 친구 변호사랑 싸운 거죠. 학번 나오고 너 몇 학번이야 어느 학교야 막 이러고 수준 낮게 싸웁니다 거기서. 그럼 피의자는 긴장이 풀린대. 얘네들도 애들이구나 막 이렇게. 얘네들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친구와 술을 마시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거 재밌잖아요. 야, 너는 수업하면서 재미난 거 없냐 이랬더니, 그렇지. 변호사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예. 멋진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모만한 변호사는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저 친구는 네가 뭔데 나부터 뒤에 앉으라 옆에 앉으라 앞에 앉으라 내 맘이지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사관이 와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보고 이랬대.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랬고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삼겹살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진실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뭔데 앞에 뒤에 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수사관님도 높으시겠지만 예, 여기서 신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죠. 내가 변호하러 왔는데 아예 저쪽에 앉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다툼이 여기까지 온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마무리됐을 겁니다. 근데 유명한 판례로 남은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조금 달리 보는 거죠. 변호사도 공익의 대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피의자에게 이제 협조하는 부분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변호사는. 자 그런데 분명히 헌법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변호사는 변호권이 있는데 후방에 앉아가서 뒤통수만 보고 어떻게 변호합니까? 이렇게 못하게 한 거. 자 이거는 당연히 변호권 침해 맞는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왜 잘 나옵니까? 침해의 최소성부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어디서부터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뭐하자 이거 도대체 왜 이거 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변호하러 왔는데 왜 뒤통수 보고 변호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이익 형량 다 문제가 된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부터 문제되면 다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유명한 판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해설 쪽이에요, 여러분. 밑줄 그은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볼드치 하셔야죠. 볼드치 있죠? 파란색 밑줄 그으셔야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파란색으로 밑줄 그으시고 싹 다 인정을 못.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없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해설 쪽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짓을 하고 뭐 왜? 뭐 수사의 편의? 이게 안 맞는다 이겁니다. 변호사가 변호하러 온 건 변호를 잘하려고 온 건데 뒤통수 보고 하라니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부터 수단의 적합성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판례 입장인 거고 또 학자들은 비난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그걸 물어보겠죠. 이 문제가 나왔다면. 자 그래서 올라가셔갖고 여러분 피의자 옆에 앉으면 뒤에 앉는 것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뭐 아니 옆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그쵸? 수사 기밀이 높아집니까? 그럴 리가 없고 변호사는 변호하라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있음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부터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높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옆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하러 온 사람이 무슨 수사를 기밀을 유출하려고 수사 방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있음으로 지워주시고요. 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파란색으로 밑줄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된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공선이 후방 척성 여부 누가 모릅니까? 안 되겠죠. 위헌 인데 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위헌인지가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목적의 정당성부터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 변호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선택지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20년이었죠. 20년 너무 과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마약 나왔다고 일괄되게 20년은 지나야 택시 운전한다. 이거는 아니지. 그렇죠? 단순 운반일 수도 있는데 뭐 20년 지나야 택시 이 사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자 지나지 아니할 것을 자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 사유 또 취소 사유로 정했다 이겁니다. 잘 보시면 그 소리죠. 20년 안 지났으면 운전 업무 결격 사유 취소 사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20년이 지나야 운전 업무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야지 일괄되게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말인 줄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해 최소성의 원칙, 침해 최소성 검정색으로 밑줄, 위배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선택지 1번과 3번은 침해 최소성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만 2번이 이제 중요한 건 목적부터가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이제 저도 학원 강사니까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이유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목적부터 좀 이상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딱 있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4번 한번 보시면요. 자, 요것도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양수인이랑 임차인이 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 괜찮다 이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 주택을 양도양수합니다. 양도양수합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양도양수할 때 이게 재밌죠? 근데 그 양도인은 주택 넘기는 사람은 임대 임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세입자가 있는데 주인이 바뀌는 경우. 주인 막 바꿔도 돼요? 그 친구 지금 월세 살고 있죠 여기 노량진에서. 자,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바쁜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 찾아가 봤더니 이제 집 빼려고 합격해갖고 봤더니 주인이 그치 문신이 5개 있는 아저씨입니다. 왔어 이럽니다. 물론 여러분 두렵지 않죠. 수사기관이 되실 분들이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되게 그쵸? 인자한 할머니셨는데 갑자기 조폭 아저씨가 왔고 왔어 그랬더니 못 빼줘 이러.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주인이 집 팔겠다는데 세입자 때문에 눈치 보고 못 팝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세입자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세입자가 진짜 살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신림동에서 고시공부했습니다만 주인께서 주민등록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다 등록돼 있습니까? 주민등록 자, 등록해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왜요? 나중에 혹시 내가 이거 집 팔겠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이나 인도가 안 됐으면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양수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양도인은요 세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 세입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집 팔겠다 이겁니다. 난 시골로 내려가려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임의적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있고요. 정말 세입자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양수인이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강사님, 근데 이건 약간 재산권 침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양수인이 그냥 상관없이 나는 이 집 사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됐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 아니면 하다못해 행복 추구권 침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4단계를 다 통과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일단 보호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자,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사주약자인 임차인, 그다음에 양수인 보호해줘야 되는데 양수인은 뒤통수 안 맞겠죠. 여기 누가 분명히 살고 있고, 됐죠? 그다음에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양수인도 불안정하지 않고. 근데 좀 세입자 살고 있다 그랬는데 실은 거꾸로 세입자 안 살고 있다 근데 가봤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세입자가 주민등록 안 해갖고 몰랐어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하니까 임대인은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양도인은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뻥치고 도망간 겁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세입자가 있다면 무조건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겠죠. 됐죠? 자, 그래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이 집이 문제가 돼 있더라도 주인이 임의적으로 먼저 받아내진 않습니다. 네? 해설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해설의 끝부분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해설의 맨 끝부분이요. 자, 양수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죠. 임차인은. 그렇죠?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인 바뀌었는데 주인이 난 임차인이 그 정도 보증금이 있는지 몰랐다. 나 못 준다. 임차인 여러분 세입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이거 나중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죠. 아니 내가 주민등록 다 해놨고 인도도 다 해놨기 때문에 누구요? 양수인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보증금 양수인이 다 지급하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주인집 할머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성차별이라고 그럴까 봐. 주인집 할아버지로 그냥 합시다. 주인집 할머니가 친구가 세입자인데 주인집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겠다 임의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왜요? 그 집을 살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집 할머니만 사회적 강자예요.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을. 이 사람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양수인 집 살 사람 그다음에 세입자 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자, 세입자가 진짜 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자, 주민등록을 해놨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 집을 살 사람이 세입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땐 보증금을 양수인이 반환을 해줘야죠. 다 알고서 이 집을 산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이 집을 산 양수인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양수인이 세입자가 있었어? 난 몰랐는데? 그건 예전 얘기니까 난 보증금 못 돌려줘.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놔야 양수인도 세입자가 있었어? 그럼 왜 주민등록을 안 해놨어요? 난 몰랐는데? 자, 그래서 양수인도 불이탈을 당하지 않고 세입자도 불이탈을 당하지 않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양수인도 불만 없습니다. 다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세입자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돌아오셔 갖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집 살 사람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검정색으로 비출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임차인이 방 뺄 때 보증금 채무 이거를 이제 양수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요.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누구도 보합니까? 그래서 자, 임차인의 주거 생활, 임차인의 파란색 동그라미, 주민등록을 통해서 양수인도 보합니다. 양수인, 파란색 동그라미 둘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뭐 누구의 재산권 침해다. 내가 임의적으로 그냥 저 집 사고 싶었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못 샀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 침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임차인도 보호하고 양수인도 다 보호하는 거라면 뭐 저렇게까지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반하지 않는다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사회적 강자는 임대인이자 양도인인 주인집 할머니예요. 그분은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세입자 임차인은 뒤통수 맞을 수 있죠. 갑자기 주인 바뀌었는데 나중에 저 나갈 건데 그랬더니 보증금 못 돌려줘. 그 할머니랑 연락해. 막 이러고. 그거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새 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돈 돌려달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등록이 돼야만 그렇죠. 해당 집을 매매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건 뭔가 행복 추구권, 재산권 침해권. 난 그냥 사고 싶은데 세입자가 주민등록 안 하는 바람에 못 사겠다. 내 재산권 침해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판례는 이런 이익이 더 많다면 이익 청량 우선하고요. 또 최소 침해 원칙 반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결론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인데 최근에는 자유 또 비밀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 본인 인증하래요. 통신의 자유 제한입니다. 근데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닙니다. 왜 전화를 해야 통신의 비밀이 있지. 전화를 했는데 누가 엿들어야 통신의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 쪽 잠깐 보시면은 해설 읽어볼게요.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기능, 통신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해설 쪽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본인 확인 절차 안 하고 익명으로 통신하고 싶은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침해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통신의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통신의 비밀이란 건 통신을 일단 해야 누가 엿들어야 비밀이 되는 거지, 그렇지?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개통이 안 됐으니까. 자, 세 번째 줄 통신의 자유 파란색으로 밑줄 제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통신의 비밀 파란색으로 밑줄 이거는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 않는다 아니다 각각 파란색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아래 이제 볼드체 우리가 제가 자료 올린 거 보면 황토방이라고 해갖고 이런 황토방은 또 황토방대로 쭉 보셔야 됩니다.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자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 검정색으로 묶어주세요. 아직 통신수단 전화기 이용해갖고 어떤 의사소통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통신을 해야 통신의 비밀이 있죠. 그렇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올라가셔 갖고 여러분
자,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해서 가입 본인 확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 가입 본인 확인제, 자, 본인 확인제 두 번째 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습니다만 통신의 비밀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다. 자, 통신의 비밀까지 제한한다. 그 부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헌법 보통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행정법도 이렇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지. 그렇지. 근데 누군가는 깊이 있는 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깊이 있는 강의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바뀌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외우면 이거는 제한이었고 이건 침해였어 이렇게 외우면 분명 뭔가를 꽈야 옳지 않은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아까 후방, 착석 이런 것들은 최초부터가 엉망진창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 강의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래 해설을 잘 보시고 또 표시해놨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선택지 2번 잠깐 보시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건 요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통신 내용 비밀만을 보장하는 거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누구랑 언제 어디에서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비밀이 보장이 다 돼야죠. 내용 아니라 그렇죠. 내가 헤어진 여자친구랑 통화했는지를 옆에 친구가 야 너 전화했지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됩니다. 저의 헤어진 여자친구 아니라 어떤 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얘기하면 교수님 얘기네 이러지 마시고 저는 결혼을 행정법 헌법이랑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결혼하면 중혼입니다. 이제 행정법 헌법과 결혼했습니다. 강사의 삶이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 교수님께서 아니 부인과 이별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엉엉 무시더라고 남자분. 양 교수 난 죽어야 돼. 왜?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녀만 보인대. 가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떠났대요. 자기 자존심이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죠. 밝잖아요 지금. 제 얘기 아니고 그렇습니다. 등치는 3번 해갖고 제 얘기 아닙니다. 등치는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분이 한국사 교수님이신데 제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약 올리려고 결혼까지 생각했어 뭐 이런 노래 불러주려다가 싸대기 맞을까봐 결혼까지 이제 생각하신 분인데 뭔가 엉망진창이 돼갖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건 저희 통신 내용만 비밀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통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비밀이 돼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연적인 사실관계, 자 외형적인 사실관계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또 통신과 관련된 사람, 인적 동일성, 통신 시간, 장소, 횟수, 외형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사항의 비밀까지,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실까지의 비밀까지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선택지 3번입니다, 여러분.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 오고 가는 거죠. 당사자. 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자,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만 교도소나 구치소 질서에 위반하는 거, 이게 악용으로 사용되는 편지 오고 가는 거 이런 거는 검열할 수가 있지. 이게 되셨죠? 반드시는 아니고요. 자, 수용자가 수발하는 자 이때 수발은 누구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 수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발은 발송할 때 발자고 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오고 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자에게 오고 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해서 자, 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교도소나 구치소의 그렇죠? 질서유지, 또 공공보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제한이고요. 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서 자, 통신의 비밀 이런 거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수용자가 수반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서신 검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이제 수용자 개통인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일부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제한하면 안 되겠죠.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 이거는 교도소나 구치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통신의 비밀 위반은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선택지 4번도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줄 키워드죠. 이미 표현된 지필문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 못 보내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닙니다. 아까 표현의 자유랑 관련이 없죠. 왜냐면 지필문 썼잖아요. 못 쓰게 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나 제한을 얘기하는 거 썼잖아요. 밖으로 못 내보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통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 난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해주고 싶은데 못 보겠다.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한에 불구하겠죠. 어쨌든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니고 통신의 자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자유 맨 끝에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당하다면 통신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